안녕하세요. 실물 자산을 아울러 부동산, 인프라, 커머디티, 원자재, 그리고 지적재산권, IP, 특허, 영화, 예술품 등 대체 투자 상품군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대체 투자 상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 자산을 크게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품을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증권형으로는 모기지의 자산 유동화 ABS 형태인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MBS, 리츠 상품을 거래하여 소액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리츠, 그리고 개발형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형, 그리고 부동산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임대형 부동산 금융인 수익형 부동산 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형 부동산 투자는 대표적으로 모기지 기반 자산 유동화 MBS와 리츠가 있습니다. MBS는 여러 명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채권을 묶어서 집합화하여 이렇게 풀링하여서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이 발행된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저당 증권 MBS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요. 기초 자산이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주택 담보 대출이고, 그리고 여러 주택 담보 대출을 집합화해서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한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을 단기 자금 조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서 대출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유동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품입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파생 리스크, 그리고 모기지 재파생 증가 등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발행하는 채권인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CMO 담보부 모기지 채권이나 패스스루라고 하죠.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구조의 모기지 담보부 채권인 PAC, 패스스루 콜레터라이즈드 등 구조적 세분화를 시키는 방식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형 부동산 상품인 리츠는 부동산을 소유 및 관리하는 회사의 주식을 의미하며, 투자 참여자인 개인 등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 또는 비상장 펀드 구조로 배당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인데요. 소액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투자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업용 부동산, 주택 등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과 자본이득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운용을 전문 자산관리사 AMC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용하는 방식이고, 법적으로 90% 이상의 수익을 배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개인, 기관, 외국인 등 다양한 투자자가 이 리츠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자도 실물 부동산에 간접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되고, 이 리츠 상품은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모, 상장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노후 대비 및 집값 완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근데 국내 상장 리츠 비중이 좀 낮고, 아직은 일종의 장기 보유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국내의 근본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형 부동산 투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있습니다. PF는 오피스, 아파트, 상업시설 등과 같은 특정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비교적 매우 높은 레버리지가 적용돼서 대규모 자금이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으며, 고위험, 고수익의 대체 투자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더군다나 PF는 아시다시피 국외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는 매우 낮은 평균 3%대의 자기 자본 비율로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서 높은 레버리지를 낀
대규모 자금이 흐르는 건설 프로젝트로 25년 현재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를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많은 수강생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의 신용도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3%에 불과하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글로벌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의 한 30% 정도 되는 내외에 자기 자본 기준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PF가 장기간의 저리의 시장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 유형이라는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며 자금 경색 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사실은 대표적인 고위험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보여지는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정리하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그래서 참여 주체는 사업 주체인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인 토지주택공사인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이 시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대형 건설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이런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금융권 주체로서 이 PF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조로 보시면 앞에 토지 매입 단계가 브릿지론 단계이고,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상품이 개발되는 단계가 본 PF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자금이 조달되는 구조입니다. 리스크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이 각각 담보 및 보증, 책임 준공, 확약 등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이고, 이 PF에는 대규모로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성과 현금 흐름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준에서는 프로젝트의 완공 가치와 미래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담보 가치를 산정을 하고 사업성 자체를 우선시하면서 시공사의 신용도에 덜 의존을 하고 리스크 분담 구조가 투명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국내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연대 보증 등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리스크가 금융권 및 실물 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로 25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만 왔습니다. 국내 PF 시장은 규모가 2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리스크 분담 구조가 불투명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 구조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책임 준공 확약, 리스크 분담 구조의 투명화, 자기 자본 비율 강화 등이 필요하고 시공사 위주 구조에서 프로젝트 가치 사업성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부동산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금융 상품입니다. 여기에는 상업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운용에 의한 영업 현금 흐름과 매도에 의한 현금 흐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산을 다 하면 마지막에 세후 영업 현금 흐름이 되겠고, 매도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도출되는 값은 세후 매각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실물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은 임대료와 관리비, 세금 등 실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가 결정되는데요. 이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바로 NOI, Net Operating Income, 순영업소득과 캡 레이트, 캐피털라이제이션 레이트, 자본 환원율입니다. NOI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서 관리비, 수선비, 세금 등 영업 경비를 제외한 순수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캡 레이트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 대비 연간 NOI 비율로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캡 레이트가 높을수록 동일한 임대 수입을 더 적은 투자금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중심의 임대 방식이 점차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료가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월세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NOI가 예측 가능하고, 이에 따라 캡 레이트가 하락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투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이자 동시에 위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레버리지 지표로는 LTV, Loan to Value, 총 담보 가치 비율, 그리고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채무 이행 보증 비율이 있습니다. LTV는 부동산의 가치 대비 담보 대출 비율, 즉 부동산에 대한 저당 대출 원금, 대출금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나눈 비율이며, 보유 현금이나 자기 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냅니다. LTV가 높을수록 대출에 대한 담보 가치가 낮아 재융자나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DSCR, 순운용소득인 NOI를 연간 부채, 채무 상환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냅니다. DSCR이 2배 이상이면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 채무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서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은 코어 자산군에 대해서 LTV 50% 이하, 그리고 DSCR 2배 이상인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버리지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최종 투자 결정은 MPV가 0보다 클 때,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PI 지수가 1보다 클 때 보통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채택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 지표가 이 기준을 넘어설 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요. 여기서 수년제 가치 MPV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그리고 PI 지수, 수익성 지수는 Profitability Index인데 장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최초의 부동산 투자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점에서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IRR, 내부 수익률은 투자 안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인데요. MPV를 계산하고 그 이후에 IRR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투자는 주거, 상업,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임대료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전통 자산군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활용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부동산은 주식 채권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커머디티 투자는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그리고 구리,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 그리고 밀, 옥수수 등의 각종 농산물, 육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품목은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글로벌 수요 공급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이는 국가별 무역 균형,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경우 탄소 중립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구조적 변화가 투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는 전통 자산군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 분산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어적 자산으로 원자재가 간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의 총합 원자재 투자의 역사적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 데이터에 따르면 원자재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어서 이 값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샤프 비율, 샤프 레이쇼
이게 바로 1로 나타나는데, 이는 샤플 레시오는 이제 투자 리스크 대비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샤피 비율이 1 이상일 때 좋은 투자라고 평가받으므로 원자재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3.8% 정도로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주식의 평균 수익률인 약 5.7%보다 낮았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비해 원자재 투자가 수익성이 낮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수익률 변동성인 표준편차는 23.3%로 글로벌 주식의 15.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원자재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겪었다는 뜻이며 투자자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수익률의 분포는 음의 외도 스큐니스에서 마이너스 0.6, 그리고 커토시스에서는 1.8로 양의 과잉 첨도를 보이는데요. 음의 외도는 큰 하락폭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과잉 첨도는 아웃라이어라는 극단값, 비정상적으로 튀는 값이 자주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대 하락 손실폭 드로우다운이 무려 마이너스 87.2%에 달한다는 것은 원자재 시장에서 매우 극단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투자는 장기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며 극단적인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자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나 위험 회피 목적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라는 자산군에 투자하기 위한 방식으로 원자재 연계 채권, 커머디티 링크드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자재는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으로 만기 시에 가치가 기초 상품의 가치에 연동되는 중기 채무증권입니다.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이 채권의 만기 수익은 석유, 금, 곡물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에 의해 좌우되며, 원자재 연계 채권은 주로 현금으로 설정, 환매가 이루어지며 선물 롤오버 수익률까지 반영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주로 대형은행이 발행하며 투자자의 위험, 수익 선호에 맞추어 설계하는데요. 즉, 투자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원자재와 수익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CLN의 장점은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에 따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파생 구조를 통해 가격 곡선 위험을 분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콘텐고 시장에서는 롤오버 비용이 누적될 수 있으나 CLN은 이러한 리스크를 상품 구조 내에서 분산시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연계 채권은 연기금 등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규제가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원자재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은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어서 투자 제한을 우회할 수 있고 다양한 원자재와 수익 구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투자의 경우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 즉 가격 곡선이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여기 콘텐고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 즉시 인도받는 가격보다 미래 인도 가격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물리적인 저장 비용이 많거나, 즉 코스트 오브 캐리, 보유 비용이 크거나 미래의 공급 부족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영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코스트 오브 캐리는 특정 상품을 보유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저장비,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저장비, 보험료,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상품을 장기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이런 추가 비용들은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백오데이션. 백오데이션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즉시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콘텐고 시장에서는 선물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하락하므로 펀드가 롤오버라고 하는 만기 선물을 매도하고 더 큰 먼 만기
선물을 매수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원유 펀드 등 원자재 투자 수익률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즉 콘텐츠 시장에서는 선물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니까 단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백워데이션 시장에서는 롤오버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워데이션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가 이득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리 시장에서 발생한 슈퍼 콘텐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중국 경기 부진과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원자재 저장 비용이 급등하고 투자자는 롤오버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이런 상황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는 전통적으로 도로, 항만, 전기나 수력 등 에너지 관련 발전소, 그리고 송전탑, 쓰레기 처리 시설과 같은 환경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인프라로 특히 AI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과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활용도 가능히 해서 새로운 인프라 투자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원자력 에너지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것도 그리고 또 친환경 인프라 등도 인프라 투자의 기회가 확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연기금들은 인프라 자산의 장기 안정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인프라 펀드나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운용이 필수적이어서 정부의 입찰제도, 규제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민자사업 형태로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업 기간 중 정책 변경이나 규제 강화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수익성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문제로 인해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투자가 확산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린 본드, Sustainability Linked Loan, 지속 가능한 연계 채권, 그리고 새로운 금융 상품 등이 출시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동성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자산군으로 Other Assets라고 하고 이거를 Intangible Asset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 투자는 패턴트, 특허, 저작권,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스료, 그리고 로열티 등 무형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살펴볼 DCF, 할인현가법을 통해서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자산군도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IP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권리 범위, 시장 성장률, 침해 가능성, 특허 무효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자산군이기 때문에 단순한 DCF 적용만으로는 가치 평가가 충분하진 않고요. ISO 31000 이 기준 등 기준과 같은 이제 국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평가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허 무효 리스크나 침해 소송 리스크를 정량화를 해서 DCF과 같은 할인율에 반영을 하거나 현금 흐름 예측 시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특허 투자는 연구개발, R&D에 대한 수익성에 노출이 되면서도 실제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의 운영 리스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센스나 로열티 수치 구조를 통해서 혁신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수익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도 있는데요. 특허나 브랜드의 경우에는 예상 수익 기간, 시장 점유율,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서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위험에 대한 할인율을 따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특허 투자는 유동성이 낮아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리스크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특허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허 보호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만료 리스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 자체가 축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특허 투자는 지적재산권 이 범위 내에서 매우 깊은 전문성과 기술 동향 모니터링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할 수 있어야 이 투자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게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영화와 시청각 작품도 대체 투자 자산군에서 무형의 자산군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 제작 및 관련 비용은 모든 비용을 합친 네거티브 비용이라고 부르고, 이는 제작, 촬영, 편집,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의 비용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의 영화는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해 평균적으로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또 미술, 예술품 등 시각 예술 투자는 유동성이 매우 낮고 가치가 매우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거의 없어서 주로 매각 시점의 가격 변동에 의존하는 투자 상품인데요. 시각예술은 보통 기관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의 문화적 자산 및 프라이버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각 실물 자산의 투자 전략은 현금 흐름 분석과 가격 곡선 이해, 그리고 규제 환경 파악을 기반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NOI와 캡 레이트로 가치를 판단하고 LTV와 DSCR 등 레버리지 지표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원자재 투자는 컨텐츠와 백어데이션 시장 구조에 따라 롤오버 전략과 파생 상품 구조를 달리 사용을 하고요. 컨텐츠 시장에서는 롤오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장기 보유 전략을, 백어데이션 시장에서는 단기 롤오버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정부 보조금, 감독 체계,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사회적 수요와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DCF를 활용해 미래 현금 흐름을 평가하되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정량화하여 할인율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들 실물 자산군은 물리적 자원의 희소성, 계약에 따른 현금 흐름 또는 무형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전통 자산군과는 다른 리스크 리턴 구조를 제공해주는 특징이 있고, 특히 경제 주기와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스템 외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하는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기타 실물 자산은 전통 자산군에서 얻기 힘든 새로운 초과 수익인 알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는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 연동된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물가 상승기에 자연스러운 해지 역할을 합니다. 또 지적 재산이나 특히 특허는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될 경우에 매우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겠습니다. 시각예술은 리스크가 높고 투명성이 낮지만 일부 초고액 자산가에게는 프라이버시와 문화적 명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도 인식이 됩니다. 이처럼 기타 실물 자산은 전통 자산군과의 상관관계를 낮추고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러프하게 여러 종류들을 살펴보았고, 앞으로 더 깊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의 이런 자산들을 이해를 하고 시야를 더 넓히는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